남편에게 버림받은 첫째 딸. 옛날 헤브루 왕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고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옛 북부여의 도읍 자리에는 옥황상제의 아들인 해모수가 가끔씩 내려와서 놀다 가곤 했습니다. 해모수는 여러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내려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해모수는 눈이 부신 오룡차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곤 했으며 은은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해모수는 신하들과 함께 산천을 거닐며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곤 하였지요. 해모수가 내려와 놀던 곳 북쪽에는 청하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에는 강과 바다를 다스리는 물나라 왕인 하백의 딸들이 와서 미역을 감곤 했습니다. 하백에게는 세 딸들이 있었는데 마지가 유화, 둘째가 헌하, 셋째가 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용모가 아주 뛰어났으며 헤엄을 잘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백의 딸들이 여느 때처럼 청하에서 미역을 감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냥을 왔다가 이곳을 지나게 된 해모수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해모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지상에도 저런 예쁜 처녀들이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가 자기도 모르게 처녀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처녀들은 황급히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해모수는 줄곧 이 처녀들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눈치를 알아차린 한 신하가 해모수에게 이야기하였지요. 이곳에 궁전을 하나 지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전은 지어다가 뭐에다 쓰려고? 궁전을 지어놓으면 처녀들이 궁전 안에 들어와 놀 것이 아니옵니까? 그때 문을 슬쩍 닫아놓으면 처녀들은 방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럼 그 처녀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해모수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더니 늘 손에 쥐고 다니던 말채찍을 거꾸로 쥐고서 땅바닥에 크게 금을 그으며 궁전아 일어서라 하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목가에 으리으리한 궁전이 지어졌습니다. 해모수는 부하들을 시켜 화려한 궁전 안에 앉을 자리를 3개 마련하고 그 가운데 향기로운 술과 음식이 차려진 상을 놓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청하로 놀러 나온 하백의 세 딸들은 못가에 세워진 화려한 궁전을 보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호기심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향기로운 술을 부어 마시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놀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얼굴에 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처녀들이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해모수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가 처녀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깜짝 놀란 처녀들 중 2처녀는 날쌔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달아났으나 동작이 좀 굼뜬 맏언니 유하는 달아나지 못하고 해모수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지요. 도망친 2딸들은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붙잡힌 언니를 생각하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서라도 언니를 데려오세요. 하백은 곧 해모수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해모수는 점잖게 대답하였지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지금 나는 그대의 딸 유하와 결혼을 하고 싶소. 해모수의 말을 전해 들은 하백은 더욱 화가 나서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란 자가 어찌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가?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하늘의 아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혼인을 청하고 예식을 갖추어야 옳지 않은가? 헤모스는 이 말을 듣고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졌지요. 그러자 사신이 더욱 말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란 자가 무례하게 남의 딸을 붙잡아둔 죄가 크거니와 당신은 이것을 무엇으로 씻으려는가? 헤모스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녀의 아름다움에만 눈이 어두워져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인데 상대편에서 사리를 따져 물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도리를 따진다면 내가 잘못하였소. 용서해 주시오. 하백에게 전하시오. 내 곧 가서 하백을 만나 뵙겠다고. 그렇게 하여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헤모스는 유아를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한 후에 유아를 정식 왕비로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일단 유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네, 잘못했으니 그대는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지만 유아는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으니 이미 헤모스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모스는 유아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이제 당신의 아버지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 오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테니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오룡차만 타면 잠깐 사이에 갔다 올 것인데 무슨 시간이 걸리나요? 유아는 하늘의 오룡차를 부탁하라며 헤모스를 재촉했습니다. 이에 헤모스는 하늘을 향하여 자기의 딱한 사정을 아뢰었지요. 헤모스가 유아와 함께 오룡차에 오르자 오룡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물속으로 들어가 하백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백은 예의를 갖추어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을 정중히 맞았습니다. 하백이 먼저 말을 꺼내었지요. 혼인이란 하늘나라 물나라 다를 것 없이 예로부터 정해진 예의와 절차가 있는 것인즉 어찌하여 당신은 그 예의와 절차를 어기고 나의 집 가문에 수치를 주려 하오? 당신이 정녕 하늘의 아들이라면 어떤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 터이니 그 재주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어떻소? 하백은 은근히 헤모스의 실력을 떠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서로 재주 겨루기를 해봅시다. 헤모스는 주저하지 않고 떳떳하게 대답하였지요. 하백은 궁전 뜰 앞에 있는 큰 목가로 헤모스를 데리고 나가서 내 물속으로 뛰어들 테니 당신은 나를 한번 잡아보시오. 하더니 곧장 물로 뛰어들어 잉어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헤모스는 곧 수달로 변하여 물속으로 뛰어들어 꼬리를 흔들며 헤엄치는 잉어를 따라갔습니다. 잉어가 된 하백이 수달에게 거의 잡히게 되자 이번에는 사슴으로 변하여 못과 기슭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에 헤모스는 곧 이리로 변하여 달렸으니 하백은 헤모스의 추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지요. 이렇게 되자 하백은 다시 꿩으로 변하여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헤모스가 재빨리 매로 변하여 꿩을 쫓아가니 거의 붙잡히게 된 하백은 그제서야 헤모스가 정말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하백은 정식으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헤모스와 유아 사이에는 행복한 나날들이 흘러갔지요. 하백은 헤모스의 사랑이 식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어느 날 딸 내외를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잔을 들어 왕과 왕비의 행복을 축원하였고 손님들이 권하는 술에 헤모스는 곧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하백은 술에 취한 해모수를 딸과 함께 조그만 가죽 부대 속에 넣어서 오룡차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려고 하였는데 오룡차가 막 떠나려는 순간 해모수가 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모수는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유아의 머리에 꽂혀있는 금 비녀를 뽑아 가죽 부대에 구멍을 뚫었지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훨훨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혼자 남게 된 유아는 아버지 하백의 집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딸이 혼자 남게 된 것을 보고 하백은 분통이 터져 유아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꼴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또다시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구나. 하백은 곧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해모수를 놓아버린 죄로 딸의 입술을 석자 길이로 늘린 다음 몸종 2명을 딸려서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수라는 물 위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무렵 우발수 강가에는 부추라는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강가에 나가서 나무로 엮은 살통을 놓았다가 아침이면 걷어들이곤 하였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살통 안에 든 물고기가 며칠 전부터 없어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금화 왕에게 상소문을 써서 올렸습니다. 대왕께 아뢰옵니다. 요즘 우발수에 놓은 살통 안의 물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습니다. 대왕께서 이 일을 잘 조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소문을 받은 금화왕은 곧 여러 어부들을 불러 큰 그물을 떠서 물속에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여럿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이 탁 터지며 그 속에 들었던 무엇인가가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그 다음날 쇠줄로 튼튼한 그물을 떠서 물속에 쳤습니다. 어부들은 이른 아침 강으로 나가 쇠그물을 끌어올렸지요. 아니나 다를까 묵직한 것이 끌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짐승도 아니고 인어도 아닌 사람이었으니 여인 하나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물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어떤 여인이기에 물속에 들어가 있었소? 한 어부가 여인에게 따져 물었으나 여인은 입술이 너무 길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은 그 여인을 곧 왕궁으로 올려보내었지요. 여인을 보자 금화왕은 부하에게 그 여인의 입술을 자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여인에게 무슨 사연인가 이야기해보라고 명하였지요. 여인은 왕 앞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사연을 세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금화왕은 그 여인이 하백의 딸이자 하늘의 아들 해모수의 아내이며 이름이 유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여인을 불쌍히 여기어 별궁에서 편안히 살도록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파리 다리의 된장. 옛날 어느 마을에 자린 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린 고비는 어찌나 구두쇠던지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밥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반찬도 없이 간장 하나로 식사를 했습니다. 옷도 철따라 한 벌씩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옷이 닳아 떨어질까봐 남이 볼 때에만 입고 안 볼 때는 벗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자린고비가 따뜻한 봄볕을 쬐려고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돌담 아래에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꿀벌들이 잉잉대며 날고 있었지요.
자린고비는 돌담 아래의 꽃을 보다가 무심코 뒤뜰에 있는 장독대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햇볕을 쬐려고 열어놓은 된장독에 왕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된장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런 못된 파리 같으니라고. 화들짝 놀란 자린고비는 파리를 내쫓고 된장독의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왕파리의 뒷다리를 보니 된장이 묻어있는 것이었지요. 자린고비는 왕파리 다리에 묻은 된장이 너무너무 아까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린고비는 빗자루를 찾아 들고 왕파리를 쫓아가게 되었지요. 야, 이놈의 파리야, 우리 된장 내놓지 못해. 자린고비가 악을 쓰며 왕파리를 뒤쫓아가자 구경하던 동네 아이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렇게 자린고비가 왕파리를 뒤쫓아 동굴 밖까지 뛰어나갔는데 왕파리를 막 잡으려는 찰나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만 왕파리를 잡아채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파리 놓지 못해. 그건 내 거야. 자린고비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잠자리를 뒤쫓아갔습니다. 파리를 움켜쥔 잠자리는 다가서면 날아가고 다가서면 날아가고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약만 올렸지요. 자린고비는 잠자리만 보고 뛰어가다가 논두렁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린고비는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만 잠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지요. 이놈의 잠자리가 어디로 갔지? 자린고비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이놈의 잠자리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점심 때가 지나고 저녁 때가 다 되도록 자린고비는 잠자리를 찾아다니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자린고비는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마침내 잠자리를 다시 찾아내었지요. 내 이놈, 꼼짝 마라. 그 순간 자린고비는 그만 물때가 묻은 돌에 미끄러져 개울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린고비는 약이 올라 죽을 지경이었지만 잠자리는 이때를 이용하여 멀리 날아가 버렸지요. 자린고비는 잠자리를 찾아 하루 종일 100리가 넘게 뛰어다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지요. 날이 어두워져 잠자리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자린고비는 온 몸에 힘이 쏙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잠자리만 아니었어도. 자린고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지독한 구두쇠도 다 있답니다. 구렁이를 쫓아낸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정씨 일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을 어귀에 정자가 있었는데 이 정자는 시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정자의 더위를 피해 단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느 더운 여름날 정씨 부자가 정자에서 소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낮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기회다 싶어 곧바로 개울로 내려갔지요. 아들은 글 공부보다는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는 걸핏하면 아들을 찾는 등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는 정말 천금 같은 것이었지요. 아들은 다른 도령들과는 달리 개구리를 잡고 메뚜기를 잡는 등 거칠 것 없이 자랐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감시가 엄하다고 해도 멀리 출타했을 때나 지금처럼 낮잠을 주무시는 틈을 타 마을 일대를 헤집으며 다녔지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도 감시가 심하였기 때문에 아들은 동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물고기 잡이에 여념이 없을 쯤에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정자 위로 커다란 구렁이가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구렁이가 미끄러더니 툭 하고는 아버지의 배 위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잠에 골아떨어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아버지의 배가 맞춤이었는지 서서히 배 위에서 따리를 들기 시작하였지요. 얼마 뒤 정자로 시로 나온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가 막대기로 구렁이를 밀어내려 하였지요. 그러자 다른 이가 막아섰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렁이가 놀라서 정도령의 아버지를 물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막 정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배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시선을 따라가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자신의 배 위에서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들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놀다 지쳐 정자로 다가왔습니다. 한눈에 사태를 파악한 아들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더니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기는커녕 무서워서 도망을 간 줄 알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돌아와 뭔가를 정자 밑에 풀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개구리였지요. 개구리 몇 마리가 여기저기에서 폴짝폴짝 뛰니 냄새를 맡은 구렁이가 개구리를 잡아 먹으려고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아들의 지혜나 침착함에 놀라 다들 크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지요. 아들 정도령은 훗날 과거에 급자하여 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절세 미인에게 빠진 선비. 조남명은 젊었을 적 기질이 호방하여 얽매임이 없었지요. 그는 천하에서 제일 가는 보검과 말과 미인을 기어코 가지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였지요. 그리하여 보검과 말은 몇 년에 걸쳐 수중에 들어왔지만 미인은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말 등에 몸을 싣고 안장 위에 칼을 걸고서 가까운 곳을 두루 다니다가 관동의 서쪽 산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지요. 한 마을이 산을 등지고 물을 굽어보는데 크고 화려한 초가집들이 버두나무가 덮인 가운데로 비치는 풍경이 아주 멋졌습니다. 이때 한 미인이 마을에서 물동이를 이고 나오더니 시냇가 돌 위로 가서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얼굴이 빼어나고 살결이 눈처럼 하였습니다. 조남명은 버드나무 가지에 말을 메고 칼을 짚고 나가서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며 날이 저문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지요. 선비님께선 무엇 때문에 날이 저물어도 가시지 않습니까? 조남명이 사실대로 말하였지요. 나는 평생 세계의 제일 가는 물건을 내 손에 넣기로 작정하였다. 첫째는 보검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절세 미인인데 말과 보검은 이미 얻었으나 절세 미인은 보기가 어렵더니 다행히 너를 만났구나. 그녀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선비님이 그리 보시니 부끄럽습니다. 절세 미인을 보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오셔요. 그녀는 빨래하는 일을 중지하고 도로 마을을 향했지요. 조남명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 그녀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더니 조금 뒤 저녁밥을 내왔는데 밥과 찬이 정결하여 입에 잘 맞았습니다. 조금 뒤 그녀는 조남명을 이끌고 중문으로 들어가 후원의 담 밑에 이르러 조남명에게 말하였지요. 선비님이 여기 앉아 기다리시면 저 옆 건물에서 미인이 나와 앉을 것이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밝은 달은 막 떠오르고 후원의 나무 바람은 맑으며 밤은 낮과 같이 밝고 건물의 그림자는 들쭉날쭉하였지요. 조금 후 한 미인이 짙은 화장을 하고 선녀 같은 자태로 방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난간에 기대어 앉았는데 사람을 기다리는 듯 하였습니다. 조남명은 비로소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고 눈여겨보았지요. 마치 달이 요궁에 나온 듯 황홀하였습니다. 조남명은 눈이 부시고 정신이 환란하여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습니다. 과연 천하국색이로구나. 그런데 이때 북쪽 담 밑에서 돌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조남명이 놀라 일어나서 가보았더니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스님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높은 담을 뛰어넘어 왔습니다. 미인은 방긋이 웃고 일어나서 난간 머리에 서고 그 사람은 다락마루로 뛰어 올랐지요. 그들은 서로 허리를 껴안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남명을 그걸 보고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털이 서고 눈이 찢어질 정도로 분노하던 끝에 칼을 짚고 창 밖으로 다가가 그들의 소행을 지켜보았지요. 남명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 칼로 내리치자 남녀의 머리가 일시에 다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울면서 들어와 노쇠 소반에 그 남녀의 머리를 담아 한참 동안 슬피 고글한 다음 눈물을 거두고 나와서 남명에게 말하였지요. 선비님,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조남명을 이끌고 제 집으로 가서 절을 100번이나 하고 울며 살해하였습니다. 선비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쇳내의 상전은 본래 서울 사대부로서 5, 6년 전에 시끄러운 세상이 싫어 이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습니다. 저 스님은 그 당시 도목수였고 저 여자는 바로 쇳님의 마님입니다. 여러 달 동안 공사를 하던 끝에 저 사람과 마님은 우연히 눈이 맞아 음탕한 마음을 품고 주인님을 해칠 것을 꾀하였지요. 제 주인님은 살해당하고 남은 비복들은 쇳내 한 사람 외에는 모두 그들에게 살해될까 두려워 억지로 복종한 자들입니다. 쇳내는 항상 하늘에 기도하며 주인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애원하였는데 오늘 다행히 원수를 갚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더욱 슬피 울었습니다. 조남명은 소름이 끼쳐 마치 구렁텅이에 떨어진 듯 하였지요. 그래서 그 잘못을 크게 깨닫고 부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나는 절세 미인에 빠져 평생 일을 그르칠 뻔했구나. 그리고 앉은 채로 새벽을 기다려 굴레를 벗겨 말을 놓아주고 칼을 부러뜨려 땅에 던져버렸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를 악물고 글을 읽었습니다.
걸어 다닐 적에는 방울을 차고 앉을 적에는 칼을 짚었지요. 때문에 걸음이 일정하지 못하면 방울 소리가 어지럽게 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칼끝이 살을 찔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공부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므로 후에 큰 선비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사병에 걸린 거지. 옛날 어느 마을 다리 밑에 거지들의 소굴이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어느 겨울날 거지들은 움막 앞에 비단 강보에 쌓인 채 한 아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내준 아이가 분명하다. 거지 왕초는 이 아이가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라 생각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거지들은 그 아기를 왕자님이라 부르며 자기들 입에 풀칠을 못하여도 아기에게만큼은 먹을 것을 얻어주고 입을 것도 먼저 챙겨 입혔지요. 아이는 비록 먹고 지내는 게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거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는 쑥쑥 자라서 어엿한 청년이 되었지요. 어느 날 청년이 길을 가다 성으로 가는 마차 2대를 보았습니다. 청년은 보기 힘든 가마행렬에 호기심이 일어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때 뒤에 가는 가마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예쁜 아가씨가 바깥을 내다보다가 청년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 아가씨를 보는 순간 청년은 눈앞이 까매지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넋이 반쯤 나간 채로 자기도 모르게 성문 앞까지 가마를 따라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었지만 거지의 신분으로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날부터 청년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그 아가씨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만이라도 알고 싶었지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거지 주제에 양반댁 교수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눈만 뜨면 그 아가씨 얼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아가씨 얼굴이니 날이 갈수록 청년의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청년을 안타깝게 여긴 거지들이 그 아가씨가 누군지 알아내어 주었지요. 그 아가씨는 벼슬 높은 양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씨가 벼슬을 하는 양반의 딸이건 아니건 청년은 온통 성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지들은 청년을 말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성 안으로 들여보낼 방도를 찾아보기로 하였지요.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개구멍을 알고 있습니다. 거지들 덕분에 청년은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가 머무는 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며칠 수소문 끝에 겨우 그 집을 찾았지만 거지가 양반댁 교수를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밤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만나기로 작정하였지요. 모두들 잠이 든 깊은 밤 청년은 담을 넘었습니다. 낮에 담 너머로 봐두었던 그 아가씨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간 청년은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든 아가씨의 머리맡에 앉아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마를 쓰다듬고 말았지요. 그 순간 화들짝 놀라 잠이 깬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며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웬 놈인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냐?
청년은 재빨리 아가씨의 입을 막으며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려 하였지요. 그런데 그 순간 아가씨가 은장도로 청년의 가슴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이 이미 더럽혀진 것으로 알았는지 은장도로 자신의 목을 찌르고 말았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청년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놀라 다급히 밖으로 도망쳤지요. 간신히 움막으로 돌아왔지만 피를 쏟으며 쓰러지던 그 아가씨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자결을 했다는 그 아가씨의 소문이 성 내에 자자하게 퍼졌지요. 성 곳곳에서는 그 집에 침입한 괴한을 신고하면 큰 상금을 내리겠다는 방까지 나붙었습니다. 청년은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가씨가 없는 세상에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며 다른 거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지만 청년은 그 집에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양반댁에 찾아간 청년은 바로 참수를 당하고 말았지요. 거지들은 그가 죽어서라도 양반이 되어 아가씨와 백년해로 하라며 성안 담장 밑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었지요. 거지들은 죽어서나마 두 사람이 만나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라병이 나서 죽은 공주. 옛날에 새를 유난히 좋아하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새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이름난 새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렸지요. 공주의 새들은 수천 마리에 이르렀고 새를 돌보고 모이를 주는 사람만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온통 새소리와 새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지요. 그런데 공주에게는 비어있는 아름다운 황금 새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새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넣을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아직 그 새장에 넣어두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새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공주를 초조하게 만들었지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과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공주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지요. 그 노인의 손에는 비단으로 감싼 새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주는 새를 가져왔다는 소식에 얼른 뛰어나가 보았지요. 비단을 거두어 보니 거기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새가 들어 있었습니다. 깃털은 오색으로 빛나고 부리는 고운 흰색이었는데 어찌나 귀티가 나는지 저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지요. 공주는 얼른 그 새를 황금 새장에 넣어두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새를 가져왔으니 약속대로 상금과 벼슬을 주겠소. 그러나 노인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공주님, 저는 살 만큼 산 늙은이입니다. 그런 제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신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궁궐 안에 있는 다른 새들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공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를 가졌으니 다른 새들에게 흥미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잠시 후 수천 마리의 새들이 왕궁의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공주는 그날부터 새장 앞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데에도 아름답게 빛나던 깃털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탁하게 바래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이었지요. 여봐라,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하거라. 공주는 목욕을 시키면 나아질까 싶어서 시녀에게 목욕물을 준비하라고 명하였지요. 그러나 새를 목욕통에 넣는 순간 공주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곱던 색들이 모두 지워지고 흉측한 검은 깃털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그 새는 까마귀였던 것입니다. 공주는 너무 화가 나서 궁궐 여기저기를 미친 듯 뛰어다녔습니다. 감쪽같이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지요. 날려보낸 수천 마리의 새가 아까워서 병이 났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우라병으로 죽고 말았지요. 얼마 후 공주가 묻힌 자리에 나무가 자라더니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축축 늘어져 새장 같았고 노란 꽃잎은 새의 부리를 닮은 그 꽃은 바로 개나리랍니다. 새의 미련이 남은 공주가 죽어 황급빛 새장으로 변한 것이라고들 하였지요. 나무 속에서 태어난 아이. 먼 옛날 동쪽에 신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처녀 하나가 뽕나무 숲에서 뽕을 따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처녀는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소리는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기 우는 소리임이 분명하였지요. 처녀는 소리가 나는 뽕나무를 찾아내었고 이상하게 여겨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뽕나무 안은 비어 있었고 그 속에는 아기가 들어있었지요. 세상에, 어떻게 뽕나무 속에 아이가 들어있지?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 불쌍한 아기를 마을로 데려가야겠어. 처녀는 아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녀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아기를 왕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뽕나무 속에 아이가 있었다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이 아기는 우선 궁정 요리사가 맡거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어찌된 일인지 숲을 조사하여라. 며칠 후 숲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지요. 그들은 그 지역을 탐문한 끝에 뽕나무 속에 아이가 들어있게 된 사연을 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신이 나타나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절구에서 물이 나오거든 동쪽으로 가거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돌아본다면 큰 재앙이 따를 것이다. 다음날 아침 꿈에서 깬 여인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정말로 절구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며 빨리 동쪽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꿈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렇게 여인의 꿈속에 나타난 신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피신하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을에 남았습니다. 마을을 떠나 동쪽으로 10리 정도 가고 있을 때 여인은 문득 마을 쪽이 궁금하였지요. 꿈속에 나타나 돌아보지 말라고 신이 당부한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려 마을 쪽을 돌아보았을 때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었지요. 마을은 온통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들까지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밀려오고 있었지요.
여인은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뽕나무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인은 뒤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여인이 뽕나무로 버티고 있으니 물줄기는 더 이상 사람들을 쫓아오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뽕나무 숲에서 아이를 발견한 것이지요. 왕은 그 아이에게 이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궁중 요리사에게 이윤을 키우도록 하였지요. 요리사 밑에서 자란 이윤은 요리를 잘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여 궁중에서 선생이 되어 신국의 공주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신국의 공주는 지혜롭고 아름답기로 평이 나 있었는데 은나라의 탕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하였지요. 신국의 왕 또한 탕왕이 훌륭한 인물임을 알았으므로 그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공주를 따라 은나라로 가겠다고 청하였지요. 왕은 흔쾌히 허락했고 이유는 은나라로 향했습니다. 이윤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포부가 있었지요. 그것은 강대국의 재상이 되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나라에서 요리사의 신분을 뛰어넘지 못하였지요. 당왕은 어진 임금이었지만 이윤이라는 인물에 대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알아줄 군주를 만나기 위해 하나라로 갔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거랑이 주색 잡기에 빠져 백성을 핍박하고 있었고 하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노래 하나를 듣게 되었지요. 왜 박으로 가지 않는가? 왜 박으로 가지 않는가? 박은 크기만 한데 노래 가사가 이상하다 여기어 귀 기울여 듣는데 이유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박은 바로 은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자신이 탕왕을 떠나 거랑에게로 온 것이 어리석은 지심을 깨닫고 다시 하나라를 떠나 탕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윤의 지혜를 알아본 탕왕은 그를 재상으로 중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에 떠내려온 새 봉우리. 고려 말 어느 해 여름 큰 장마가 내렸지요. 장대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일주일째 장대비가 내리자 강물이 불어나 온 들판을 뒤덮고 마을까지 잠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허겁지겁 대피를 하느라 야단이었지요. 모두 산으로 도망치자.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물에 빠져 죽겠어. 마을 사람들은 늦게나마 서둘러 산으로 몸을 피하여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가 밭은 모두 물에 잠기고 집안의 살림살이는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산 봉우리 3개가 남한강 줄기를 따라 둥둥 떠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산 봉우리는 원래 강원도 정선에 있던 산봉이었는데 홍수에 떠내려오다가 지금의 도담 산봉 자리에 우뚝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저 산 봉우리 좀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이번 장마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내 생전 이런 광경을 보긴 처음이네요. 산 위로 몸을 피해 있던 마을 사람들은 떠내려온 산봉을 보고 놀라 입을 다물 줄 몰랐지요. 며칠 뒤 불어난 물이 점차 빠지기 시작했지만 떠내려온 산봉은 그대로 강물 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도 있고 삼봉을 보며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라며 좋아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한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봉우리로 가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봉우리는 무척 아름다웠지요. 한편 정선 관리들은 홍수로 떠내려간 자기 마을의 삼봉을 찾아 강 줄기를 따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단양 도담에서 삼봉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저기 있다. 이곳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떠내려온 삼봉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정선 관아 사람들은 곧장 단양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저 봉우리는 우리 정선 땅에 있던 봉우리였소. 그래서요? 사또는 눈을 껌뻑이며 되물었지요. 우리 땅에 있던 봉우리가 이곳으로 떠내려왔다고 해서 당신들의 봉우리가 될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이제부터 단양에서 우리에게 땅세를 내야겠소. 뭐라고요? 땅세를 내라고요? 단양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성 관아에 쌀 6섬을 세금으로 내시오. 그 뒤 단양에서는 해마다 정선 관아에 땅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단양 사람들은 억울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십 년간 세금을 내던 단양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정선 관아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선에 있던 봉우리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홍수에 저절로 떠내려온 것인데 세금을 내야 하다니요. 그때 옆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 중 한 명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지요. 다음날 정선 관아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 관리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삼봉에 대한 세금을 거두러 왔소이다. 단양 사람들은 쌀 6섬을 세금으로 주려고 하였지요. 바로 그때 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던 소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을 못 내겠습니다. 저 삼봉이 정선에서 이곳까지 떠내려온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저 홍수로 인해 떠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선 관아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소년은 야무지게 따지고 들었지요. 뒤에서 소년의 말을 듣고 있던 마을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나 정선 관아에서 나온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무시하였지요. 어른들이 하는 일에 꼬마가 나서는 게 아니다. 정선 관리가 소년을 밀치고 지나가려고 하자 소년이 다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저 삼봉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야 당연하지. 저 삼봉은 우리 정선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중의 하나였다. 좋습니다. 그럼 도로 정선으로 옮겨가십시오. 뭐라고? 소년의 말을 듣고 당황한 정선 관리들은 식은 땀을 닦으며 헛기침을 하였지요. 단양에는 저 삼봉이 필요 없으니 도로 가져가십시오. 어린 소년의 당돌한 대답을 들은 정선 관리들은 더 이상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정선 관리가 빈손으로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지요. 그 뒤 정선 관리들은 2번 다시 단양에 삼봉의 땅세를 받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어. 이 소년이 바로 훗날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정도전이랍니다. 도담 삼봉은
세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이 남봉, 남봉 왼쪽이 처봉, 남봉 오른쪽이 첩봉이라고 합니다. 남봉 중턱에 세워진 정자를 삼도정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